예, 오늘 그 행사를 위해서 제가 그 포용과 혁신의 운영위원장도 맡고 있는데 우리 강준영 국회의원님, 김원희, 안도골, 이재관 의원님 그리고 그 균형성장 혁신에 특별히 한경국 원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김영수 원장님께서도 전체적인 준비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오국 삼특 부분에 있어서 인재 문제를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이제 뭐 문제 제기고 그리고 이제 주요 국가에 있어서 정부와 그리고 그 산업 그리고 이제 대학 내지는 R&D 어떤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관점에서 주요 국가들의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지역 정책과 인재 정책 그리고 마지막 이 인재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향후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역량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역량 국가를 위해서 인재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런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문제 제기인데요. 이제 앞으로 참 한국 경제의 가장 그 변수는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망을 한다는 것, 호모 프로스펙투스가 참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제 현재에 대한 성찰에 기반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대전환기로서 이제 ABCDE라는 그런 모델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인구적 전환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지역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보니까 그 전에 우리 뭐 이명박 그 당시 서울시장 그리고 손학규 지사 이런 분들은 수도권만 가지고도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만 현재는 이제 이 수도권 이래서 되나 이런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한국 사회 저출산 문제도 여기에서 이제 비롯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의로운 공간의 구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취임 초기부터 균형 발전은 배려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국가가 당면한 생존 전략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국정의 흐름도 그런 맥락에 다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균형 발전 속에서도 인재가 국가의 생존 전략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2035년까지는 고령화가 빠르고 제가 보니까 2030년부터 한 10년 동안은 생산 인구가 급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사람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 과제로 당면하게 됩니다. 또 중저성장이 불가피하고 세계는 이제 기술 안보다 경제 안보, 산업 안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초격차 기술 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거대한 베이비 부머가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을 주도했다라고 하면 이들 인력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들 인력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하필이면 오늘 요 옆에 이 고령자 은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가 옆에 세미나로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마땅한 정책 수단을 못 갖고 있는 이런 현실도 참 안타까운데 결국은 한국의 앞으로의 전략은 인재 문제로 귀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인재의 불균형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문재인 정부 때 2021년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문제는 결국 수도권 집중 문제다. 이렇게 감사원 보고서가 잘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의 격차, 또 격차의 원인은 결국은 이제 모든 성장의 핵심 자원이 다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개선할 건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난 윤석열 정부 때는 이제 처음에는 반도체를 수도권에 집중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를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결국 인재의 난방 한계선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하는 문제가 이제 결정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요 국가들은 결국은 성장의 동력을 이 트리플 헬릭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찾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이제 통합 돌봄 3월 27일부터 되는데, 제가 이전에 영국의 지역 재생 분야에 이제 롤리스라는 교수가 이제 셰필드의 할람 대학에 있었는데, 한번 제가 찾아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 경제, 산업, 고용은 더 높은 광역 단위로 갈수록 효과적이고, 돌봄이라든지 사회 서비스, 주민의 역량 강화는 주민에게 가까이 갈수록 더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미래 교육과 대학의 문제를 보게 될 때 과학기술의 변화가 엄청나게 이거는 예측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불확실성, 비선형적인 성장, 초연결성, 또 이게 이제 플랫폼화되고 또 사람에 의존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 이게 이제 다보스 포럼의 보고서나 OECD 유네스코 보고서 같은 데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동일 보고서에서는 이제 직업과 직업 역량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런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나라가 아마 중국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개별화되고 유연하고 융합적이고 지속적이고 연결의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될 것 같고, 대학의 문제도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이제 스탈리라는 교수가 한 2권의 책을 쓴 적이, 저는 이제 초반에 책만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이제 대학이 큰 도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미래 모습들은 결국은 이제 단일 기관이 아니라 학습 생태계 속에서 봐야 되고, 2019년에 쓴 책에 보면은 미래 대학의 거기에는 아예 이제 얼터너티브 이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대학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특성화되는 그런 양상, 미래의 대학 모습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에 이렇게 오래 몸을 담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학은 거의 생존형 전략에 입각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앞으로는 산업에서도 그렇고 기술, 인재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학과 산업과 정부의 이런 상호작용, 더 나아가서는 요즘은 이제 사중나선형이라 해서 이제 시민사회도 들어와 있고, 5번째로서 이제 환경도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부는 개입 안 할수록 좋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영국에서 교수로 지내고 있습니다만, 마주카토라는 이제 이탈리아 출신의 영국에서 활동하는 교수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기업가적 정부 이런 책을 썼는데, 이제 미션 이코노미라고 해서 정부가 인내 자본을 관리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즘은 정부가 어떤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역할이 엄청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삼중나선형은 세계 모든 성장 지역을 보게 되면은
아주 중요하게 작동이 되는데 결국은 우리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 선전이나 광동 지역의 대학의 발전 그 지역의 산업 성장을 보니까 거기에 상해 과학기술 상해가 아니라 그 선전의 과학기술대학이 2010 몇 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이 대학이 그 전에는 거기 푸단이라든지 뭐 북경대학 이런 대학들이 내려와 있다가 일종의 분교죠. 이런 대학들이 이제 일종의 앵커가 되어가지고 빠른 변화를 일궈내고 있습니다. 불과 한 10년 동안 이루어진 변화다. 공간적 응집,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 전략이 중요한 것 같고, 정부는 이제 직접 통제라기보다는 퍼실리테이터, 어떤 촉진자로서의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 개방성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KBS에 인재전쟁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그래서 공대에 미친 중국과 의대에 미친 한국, 제목이 이랬었는데 보니까 이제 책이 작년 말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미국도 이제 개방형 글로벌 인재 허브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리콘밸리라든지 또 시애틀의 아마존 본사의 그 매니저들은 뒷면에 중국 그 간자체의 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미국도 엄청나게 인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중국은 이제 천인객, 지금은 이제 치민객이라고 해서 이제 엄청난 특히 비공개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해서 많은 인재들을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제 평생교육을 포함해서 다방면에 역시 자원도 부족하고 입지적으로도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 창생계획 이후에 인재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하는데 지역 재생 부분에 인재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5국 3특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조금 전에 김영수 원장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경제권이라는 개념과 또 생활권,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행재정 기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권도 중요하지만 향후에는 이재명 정부가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요시 여기니까 생활권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제시를 하면서 정책적으로 인도해 나가느냐,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국 3특은 크게 인재정책은 5국 3특과 그 안에서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라이즈 체계에서 구체화되고 있고, 산업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은 정주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좀 저는 지나치게 강조되는 부분이 좀 있고, 또 제시된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좀 미흡하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제 김종영 교수라는 경희대 교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책에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하다 보면은 한국의 여러 가지 이 대학의 병목 문제, 이것을 이제 가장 크게 들고 있고 상당히 혁신적인 그런 대안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근본적인 것이라서 사실은 정부가 운영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 이렇게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3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8,850억, 굉장히 큰 돈이죠. 이 예산을 마련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설계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이후에 이런 로드맵이 뭔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제시가 되고 있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전에 윤석열 정부가 했던 뭐 글로컬 사업, 이런 것들도 이제 현 정부에서는 뭐 기존 부분에서 이어는 지겠지만 정부가 바뀌어서 사업이 중단되는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좀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단 기술 중심으로 이제 학문 생태계와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 속에는 사립대 문제라든지 기타 국립대학의 문제, 이런 대학의 기능별 정립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그림이 없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격차가 오히려 확대가 될 수가 있고, 슬로건을 넘어서는 어떤 사업, 그리고 라이즈와의 연계 체계. 그러면 과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지역의 인재가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목표, 그리고 산업과의 연계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을 하더라도 과연 수도권 집중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전략을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제 한국이 지향할 바는 흔히 뭐 옛날부터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이러면서 지금 석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국은 이제 교육과 인재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고도 성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엄청난 그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런 과거의 인재 강국이 우리나라의 어떤 저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 변화된 시대에는 여전히 저는 역량 국가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경제 산업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근데 결국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역량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역량 국가의 핵심은 저는 인재 강국이고, 수도권의 핵심 자원을 집중시킨 이런 부분에서 전국을 활동의 장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한 7개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역량 기반은 이제 아마르티아 센이나 누스바움 이런 사람들이 했는데 아주 좀 매력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센이 이야기하는 역량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역량 기반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또 여러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역량 국가는 이런 향후에 우리나라의 초격차 기술이나 인구 감소, 저성장 시대, 또 국가 간 경쟁 심화에서 결국 핵심은 역량 국가고 인재 강국을 확보하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략 1로서는 기능 중심의 5+3 기능 중심의 대학 재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이 소개가 된 클라크 커라는 사람이 59년도에 문제 제기를 하고 60년대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제 소위 고등교육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을 설정을 했는데, 지금도 이제 미국의 상당수의 주가 이런 비슷한 기능별 재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중심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C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이런 CSU,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 이런 개념들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런던에는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해서 이제 유 오브 런던이라는 그런 체계로 총 17개 대학도 있고 연구소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예를 든다면은 뭐 오픈 유니버시티 같은 대외적인 원격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잘해왔던 부분이 있고, 캘리포니아 마스터 플랜과 마찬가지로 또 유 오브 런던 자체도 생각만큼 그런 뭐 대단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유 대학으로서의 그런 어떤 역할, 그리고 세계적 경쟁력, 이런 것들에서 좀 참고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하려면은 저는 생각에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연구 중심 대학, 교육 중심 대학, 그리고 전문 대학, 폴리텍을 포함해서 기능별로 어느 정도 재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연구 중심 대학은 교육 중심에 일체 손을 떼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의 중첩을 갖고는 이때 고등교육에 대한 재편 전략이 있어야 각자 서로 자원을 최대의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수 그 지방시대 위원장, 전 지방시대 위원장이 이제 뭐 이번에 선거에도 이제 나온다라고 합니다만, 과거 이제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 안에 공유대학 체제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3이 된다라고 할 때 이런 광역권별 공유대학 체계를 가진다면 각 대학이 가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지역 역내에서 서로 이동을 해가면서 필요한 어떤 역량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산, 울산, 경남은 산업 간의 연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는 기능별 재편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공유대학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공유대학은 그동안 여러 그 정책적 명칭이 조금씩 다른데, 그래서 이제 향후의 지향점은 혁신공유대학으로 일단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략 두 번째로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K-테크노폴리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부분입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전쟁 이후에 비수도권의 유입, 그리고 수도권의 순유출을 약 한 5, 6년간 가능하게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그 공공기관 자체는 한 6개의 금융기관과 2개의 방송사, 그거 외에는 사실 굉장히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전한다 한들 사실은 1차 공공기관 이전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새롭게 저는 좀 설계하면 좋겠다. 그것은 바로 K-테크노폴리스다. 그 얘가 이제 독일의 여러 가지 분산적 과학기술 협회 운영, 그리고 프랑스가 80년대에 테크노폴이라는 수도권의 연구기관을 지방으로 다 거의 다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2000년대 이후에 경쟁력 거점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지금은 한 71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프랑스의 그 그림을 보면 저기 프랑스 전역에 걸쳐서 우선 경쟁 거점이 71개가 균형 있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프랑스의 6개 산업지대를 일구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은 완전히 공공에서 기업가 주도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점을 좀 착안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은 공공기관 이전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미국과 영국 같은 데 연방제 나라이고, 연방제의 특성은 어느 한 군데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은 오랫동안 막스 프랑크 노벨상을 굉장히 많이 여기서 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운호프라는 실용 산업 응용 분야, 그리고 대형 기초연구원 헬름홀츠, 그리고 라이프니츠 같은 범지역의 학제 연구,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좌측은 제가 최근에 그 독일의 홈페이지에 가서 제가 봤었고, 오른쪽은 이제 역시 그 기반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보다 보면은 여기에는 그 이 협회에서 그 지역 대학의 연구자에게 센터장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는 해외에 뭐 뉴욕이라든지 우리나라에도 이제 브라운업회의 분소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동서독 통합 이후에는 독일판 실리콘밸리다 하는 그 드레스덴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차 공공기관 이전만 가지고는 저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그래서 테크노폴리스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중국도 보니까 중국도 이제 약 2010년 이후에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있어서 세계의 그 과학기술 성장력은 거의 속도와 성장률 면에서는 최고의 국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성장에는 여러 가지 엄청난 14억 인구와 같은 시장도 있지만 국내 언론에 이렇게 나왔던 걸 제가 했는데 국가과학센터들을 그 거점 도시, 물론 이 도시들은 거의 인구 1000만 내외, 심지어는 2000만 되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중국 과학원이라고 하는 집중된 기구와 그리고 각 지역의 분산, 그리고 이 지역의 이 과학원의 산하기관을 보면은 거의 그 대학 중심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고, 역시 또 과학원에서는 금융의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또 시장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기술 상용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긴밀하게 연관을 맺으며 빠른 시간 내에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려고 하면 저는 K-테크노폴리스 어떤 노무현 참여정부의 모델을 넘어서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테크노폴리스 형태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우리나라에서는 클러스터라고 하는 집적화된 인구 한 20만 이상 설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프랑스나 독일의 사례를 보면 인구가 2, 3만 명 되는데도 충분한 연구 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는 향후에 논란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별로 테크노폴리스 같은 거를 운영을 하는 것이 대단히 빠른 시간 내에,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부산에서 이제 대학 교수로 생활을 해왔는데, 부산, 울산, 경남은 엄청난 그 참 드문 제조 기반을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관에 대한 지금은 이제 칸막이식으로 나뉘어서 대학이 운영하고 이걸 총괄할 수 있는 기반이 너무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새롭게 법제화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우리 최경 장관님이 계십니다만 제가 야단도 예전에 들었었는데 과기원 산하의 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워낙 그 엄청난 장비를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덕 중심에 이렇게 집중된 분산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각종 분소나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향후에는 이렇게 분산형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아마 이거는 현재 있는 기반을 재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분소라든지 센터의 기능들을 그 지역 산업과 긴밀한 관련을 갖게 하는 게 좋겠다. 이거는 김영수 원장님의 앞선 발표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정말 산학연 그리고 정부 중심의 그런 트리플 헬릭스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 성경용 총장님께서 상지대 전략을 하시면서 이렇게 특히 한상 일의 문제라든지 이 분야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는 글로벌 과학기술의 디아스포라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그리고 한상 공동체, 그리고 K-컬처, 그리고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단순한 생존형으로 유학생들의 무슨 학비 가지고 재정 운영하는 이런 차원으로 보다는 심각해질 우리 한국의 인재 운영 문제에 있어서 이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문제, 그리고 해외 한국인 유학생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문화까지 이외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전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보편적 기본 지역 생활권과 그 생활권으로서 이제 인재권 보장입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기본사회론을 제기하는데 기본사회위원회도 발족을 얼마 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 뭐를 담을 건가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보편적 기본 서비스는 그 포르테스나 쿠테, 펄시 같은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정책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지금은 이제 보편적 기본 소득보다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론으로 정책적인 이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역 생활권별로의 그런 유형을 나누어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생활의 안정과 그리고 어떤 지역적 성장이라는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대략 저는 한 이런 생활권을 6개 정도로 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중에는 선행 연구도 일부 있습니다만 저는 초광역권으로 갈수록
고등교육 인재 문제를 다뤄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 고등교육 여기에 혁신 공유 대학 같은 것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무한 대학 간의 불필요한 경쟁보다는 이와 같이 이제 그 혁신 공유 대학의 패러다임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5+3의 평생학습과 일자리 보장 문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보편적 그 개별학습 계좌제를 마련한다든지, 또 우린 저소득층일수록 직업훈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학습휴가제의 도입의 문제라든지, 기업에서 일하는 것도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또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선행학습에 대한 인정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저는 산업과 인재 양성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본에서 이제 인재댐이란 말을 특히 창생정책 이후에 많이 씁니다만은, 저는 이제 메가댐이라고 해서 지역의 인재댐과 산업댐이 결합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고, 역시 그 거적국립대학은 앵커 기관으로서, 고급 인재 앵커 기관으로서, 또 심지어는 이제 1차 댐으로서의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라이즈 체계도 이렇게 결합이 될 필요가 있겠고, 유학생의 활용 문제, 생활권, 그리고 저는 그 부산, 울산, 경남에 보니까 제조 기반을 갖고 있는데 그 지역 내에서 좀 지역을 옮겨가면서 자기의 권역형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면은 아무래도 유출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